진짜 100만 원짜리가 막 10만 원, 몇만 원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할인 행사라는 고유 명사처럼 좀 쓰고 있는 거네. 연초부터 준비하는 게 행사인 거예요, 그냥. SNS를 보다가 쇼핑하는 경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자꾸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에서 깡님 영상이 자꾸 떠요. 아니 뭐 3만 원대 니트 추천 이것만 사세요 막 이러시니까.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를 맡은 이시우입니다. 저는 테마버스의 투자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테마버스 첫 번째 주제는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게스트로 패션 크리에이터 깡 스타일리스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편하게 입고 이 사업 고민 많이 하고 컨텐츠 고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현실 세계에선 편하게 입으시는데 오늘은 또 패션 세계 담당자로서 좀 약간 힘을 줘서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패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수트를 입고 오려고 하다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나라는 사람을 좀 제대로 보여주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옷과 제가 평상시 자주 입는 스타일로 한번 입고 왔어요. 일단 보시면 가죽 자켓 그리고 청바지 딱 워커를 신었는데 뭔가 딱 보더라도 이 사람 뭔가 패션업 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예. 너무 스타일리시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딱 보는데 어머 이게 일반인하고 실제 업계에 계시는 분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실물로.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는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럼 빨리 넘어가면 빨리 넘어가시죠. 네. 저도 오늘 깡님의 이 비주얼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좀 열심히 입고 와봤거든요. 네네. 혹시 제 의상 한번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너무 잘 입으셨어요. 요즘 또 스트라이프가 트렌드인데 스트라이프 셔츠 입으셨고 그리고 브라운 팬츠 그리고 컬러 포인트까지 딱 프레피 트렌드에 맞게 너무 잘 입으셨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나 봐요. 제가 또 깡님의 구독자로서 지금 오늘 약간 성덕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패션 네.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말씀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날씨가 되게 갑자기 또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가을의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패셔너블한 아이템 몇 가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계절감을 컬러로 잘 표현을 하는 것도 옷을 쉽게 잘 입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봄과 여름에는 뭐 파스텔톤, 원색 계열을 많이 입었다면 가을과 겨울에는 뭐 브라운이나 베이지, 뭐 아이보리, 그레이, 네이비 이 정도 계열만 활용하더라도 진짜 그 컬러감만으로도 옷 잘 입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깡님 콘텐츠 보면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딱 이 아이템입니다. 네. 이 아이템을 매치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해주실 때마다 저도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나도 이제 좀 패션을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깡님한테 이제 또 구독자로서 살짝 사적으로 막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불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맞죠. 요번 불프의 꿀팁 하고 좀 추천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이 불프 시즌이면 제가 아이템을 딱딱 정해드릴 텐데 지금 불프 딱 전이잖아요. 이 전에 준비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쇼핑을 하게 되면 진짜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불프 전에는 내가 사려고 했던 아이템인데 비싸서 못 샀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장바구니나 위시리스트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프가 시작됐을 때 그 플랫폼과 브랜드 어플을 들어가 보면서 이게 불프 할인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실패 없으면서 똑똑한 쇼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불프 쇼핑할 때 트렌디하고 디자인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이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템이 불프까지 살아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템이야.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프 때 쇼핑할 때 뭔가 트렌디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옷보단 우리가 지금 당장 입을 수 있는 옷들과 매년 유행 안 타고 입을 수 있는 뭐 패딩이나 코트나 니트처럼 좀 좋은 질의 옷을 저렴하게 사는 게 좀 똑똑한 불프 쇼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장바구니에 이번에 하나 담아놨다가 네. 이제 재고가 하나 남았다고 10%가 더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불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나 사야겠다 해갖고 하나 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할인이 많이 들어가거나 인기가 많은 제품은 또 불프 때까지 재고가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또 사고 싶어지니까요. 또 네네. 그러면 좋은 제품은 불프 때까지 안 남아 있고 네. 좀 안 좋은 제품이 불프 때까지 남아 있는 거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마다 매년 신상을 내기도 하지만 네. 브랜드마다 매년 파는 스테디셀러 아이템들 네. 이런 거는 재고를 많이 만들어 두기 때문에 이런 게 불프 때 할인이 들어가면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템을 네. 이미 스테디 아이템은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면은 실패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 분들은 사실 막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가격 트래킹하고 이런 게 되게 시간에 쫓겨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스테디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게 꿀팁이겠네요. 네, 스테디 알 꿀팁. 그럼 이제 테마버스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오늘의 테마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뭐 전자제품, 가구, 화장품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이 패션 산업에서는 불프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행사인가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 이제 뭐 11월 넷째 주에 진행하는 행사인데 워낙 큰 폭의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큰 이슈가 돼서 이젠 전 세계로 진행하는 행사거든요. 패션계에 있어서는 그 한 해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리고 이제 패션 쪽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전자기기는 올해 못 팔면 내년에 팔고 내후년에 팔면 되지만 네. 패션이란 옷들은 그해 못 팔면 내년에 못 팔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진짜 큰 폭의 할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해외의 블랙 프라이데이랑 국내의 블랙 프라이데이랑의 영향력의 차이 같은 것들을 혹시 느끼시나요? 영향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브랜드보단 이제 플랫폼에 좀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플랫폼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할인할 수 있는 폭도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외국 불프에 비해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불프라고 한다면 막 80%, 90% 이렇게 할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100만 원짜리가 막 10만 원, 몇만 원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정도의 할인율을 보기는 쉽지 않죠. 저는 그래도 불프 때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노려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베이부터 뭐 아마존 등등 다 위시리스트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불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괜찮은 거를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런 불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얼마나 판매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 그 다음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 얼마 팔렸는지에 대한 결과치 이런 것들을 다 내놓거든요. 올해 온라인으로 소비하게 될 물량 규모가 2,408억 달러에 달할 걸로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 금액이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 뭐 연말까지 이어지는 그 두 달여간의 쇼핑 대장정 있잖아요. 이 두 달간의 그 매출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도 온라인에서만 330점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미국의 쇼핑 축제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위상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6월에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K-뷰티 컨퍼런스라는 걸 열게 되거든요. 왜 하필 6월에 이 K-뷰티 컨퍼런스를 열었냐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쇼핑 시즌까지 거의 반년 남았는데 이게 그 업계에서 바라보기로는 3만 개 넘는 브랜드가 있다고 3만 개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제품 가운데 내가 뭘 써야 될지가 너무 막막한데 한 가지 제품이 나한테 맞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쓰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뷰티 컨퍼런스가 6월에 열렸던 거는 7월 프라임데이에서 화장품을 팔아보세요. 12월 블랙 프라이데이에 더 잘 팔립니다. 실제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6월부터 준비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초부터 준비하는 행사인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죠. 사실 이제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제 콜라보 아이템을 한번 사보시면 저희도 플랫폼 운영하는데 한 분당 재구매율이 6번이에요. 네, 그만큼 남성분들은 한 브랜드 그 자기 체형에 맞는 그 브랜드 아이템에 꽂히면 그분한테 계속 사는 그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그 11월 달 말에 있는 그냥 대폭 세일 해주는 행사였는데 지금은 사실 어느 시기를 가리지 않고 약간
할인 행사라는 고유 명사처럼 좀 쓰고 있는 거네요. 기업들이 마케팅 요소로 좀 쓰고 있는 거네요. 이제 아까 직구도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온라인 유통 매출 그게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랑 좀 이렇게 견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온라인 유통 매출이랑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랑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격차가 지금 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이제 온라인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매출이 또 높아진 시기가 제가 체감했던 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우리가 외출을 못 하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을 정말 좀 습관하기 시작했고 좀 익숙해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오프라인에 꼭 입어보고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쇼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약간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좀 있을까요? 연령대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온라인 쇼핑보단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더 젊은 세대가 온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 없이 온라인으로 더 많이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10대, 20대 분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프라인 쇼핑할 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옛날 오프라인 쇼핑할 때는 우리가 가서 예쁜 거 골라보고 마음에 드는 거 사야지 이런 개념이었다면 요즘 10대, 20대 분들은 이미 나는 뭘 사야지를 생각하고 가요. 이미 온라인에 본 게 있어. 이 옷을 직접 만져보고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방문을 하고 나는 50 사이즈가 맞아, 라지가 맞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런 쇼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거랑 비슷하게 뭐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온라인으로 과하게 갔다가 좀 이렇게 약간의 실패를 맛보고 있는 브랜드가 뭐냐면 나이키가 최근에 CEO를 교체했습니다. 2019년에 존 도나호라고 하는 컨설팅 기업에 있고 IT 기업의 CEO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을 나이키, 그러니까 패션 내지는 스포츠웨어의 CEO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이키가 뭘 추진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D2C라고 부르는 거 있죠. 중간에 있는 유통상을 거치지 않고 나이키가 그럼 직접 할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좋은 점은 유통 마진을 모두 다 내가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패턴의 데이터를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맞춤형 소비자에게 맞춤형 제품을 제시한 다음에 그 제품을 팔아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유통 마진도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였었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매출이 급증했던 것을 D2C 전략이 먹혔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이키의 D2C 비중이 거의 40% 중반까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풋라커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뭐 JD 스포츠라든지 이런 이제 편집샵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이키가 물건을 뺍니다. 그럼 물건을 빼서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본인들의 직영 매장에서만 팔기 시작해요. 실제로 풋라커가 그 지난 2023년 1분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풋라커의 매출 가운데 70%가 나이키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이키가 자꾸 물건을 빼버리니까 우리 더 이상 이렇게 그 경영하기 힘듭니다. 2026년까지 매장 400개를 폐쇄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나이키가 이제 D2C라 했던 게 다른 기업들한테 영향이 컸었는데 근데 그때 물건을 빼니까 온이랑 호카 이런 거 들어가고 엔데믹 오고 사람들 막 쇼핑하러 갔는데 야 온이랑 호카가 있네? 저거 한번 신어볼까? 이렇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인기 있었던 온이랑 호카는 계속 사게 되고 어디 가서 구매하기 어려운 나이키는 잘 구매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IT 전략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막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게 좋긴 좋죠. 하지만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 쇼핑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오프라인의 중요성이 저거는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다 오프라인 시장의 중요성을 계속 실감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제가 최근에 뭐 백화점 관계자분들로 만났는데 백화점 중요한 고객이 40, 60대, 70대 그분들은 절대 온라인으로 안 간대요. 무조건 매장에서 사야만 돼서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나 아이템 세팅을 그 40, 50대 분들을 위해서 세팅을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오프라인 시장이 없어지지는 않지는 않을까.
저도 그걸 실감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해외 직구를 좀 두려워하는 입장인 게 이게 아시아인 체형에 맞을까? 이 사이즈가 과연 나한테 최적일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들이 겸 백화점을 가서 한번 입어보고 좀 잘 맞는 브랜드 기억해 놨다가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이나 호카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오프라인에서의 경험,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 요거를 좀 매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품 자체의 품질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런 이제 마케팅적 측면, 경험의 측면도 저는 분명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시장은 사업적으로도 접근하기 좀 편하고 쉬워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 보면 PC랑 모바일 시장으로 또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혹시 이거에 따라서 좀 패션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쇼핑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저희 플랫폼에서도 이제 PC와 모바일로 구매한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PC로 구매한 사람들이 한 3, 모바일로 구매한 사람이 7 정도 비율로 모바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에 뭔가요? 대부분 다 SNS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넘어서서 SNS를 보다가 쇼핑하는 경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 산업도 이제 SNS를 통한 구매 온라인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추세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 게 저도 막 TV에서 홈쇼핑 채널 이런 거 당연히 안 받고 중간에 광고 나오면 음소거 해놓거나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광고라는 게 저한테 침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었는데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인스타 보다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자꾸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에서 깡님 영상이 자꾸 떠요. 아니 뭐 막 3만 원대 니트 추천 이것만 사세요 막 이러시니까 그래 이건 사야지 하면 이런 충동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 같은 광고를 차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까지 이제 광고가 침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SNS를 통한 소비가 확실히 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SNS 쇼핑에서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광고인데 이 광고도 되게 전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SNS 쇼핑 시장을 어떻게 잡느냐, 이 시장을 어떤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잡아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많은 SNS 플랫폼에서 이런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 자기만의 샵으로 쇼핑할 수 있게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물류 창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틱톡을 보면서도 한국 브랜드가 해외에 쉽게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해외 진출하려면 그쪽에 컨택해서 그쪽 백화점이랑 바이어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은 몇 년, 몇 개월 걸려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SNS만 보더라도 이제 충분히 쇼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의 틱톡 쇼핑만 하더라도 거의 알리바바를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SNS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확실히 이 플랫폼을 넘어가지 않게끔 이 락인 해두는 거가 되게 핵심인 것 같은 게 저도 인스타그램 스크롤을 내리다가 예쁜 옷이 있어서 눌렀는데 그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면 그냥 뒤로 가기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눌렀는데 바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놓은 곳은 제 손을 이제 이렇게 막 멈추거든요. 강제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튜브에서도 플랫폼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끔 해주는 그런 시도를 하려는 모양인 거군요. 그러면 지금 깡님께서는 패션 크리에이터 겸 또 의류 사업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이 크리에이터 활동이 확실히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네,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서도 이제 마케팅 예산이라는 게 빼놓을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크리에이터가 의류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마케팅 예산에 대해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나 마진에 있어서 많은 이점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또 그러면은 깡님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옷을 잘못 입으셨다가 이제 인플루언서로서의 평판 리스크가 또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게 사실 인플루언서가 사업이나 브랜드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브랜드들은 뭔가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뭐 CS하고 좀 끝날 수도 있지만 뭐 유튜버가 이제 브랜드를 하게 되면 이 잘못된 CS가 그 홈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댓글로 들어오거든요. 저 같아도 댓글을 달 것 같은데. 네, 다 댓글로 들어오고 근데 댓글을 보면
이 아이템을 산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 제품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노라고 판단해서 뭔가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S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이 콘텐츠든 패션이든 일단 소비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공통적인데 옷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 게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동일 그 인종이 있다 보니까 좀 영향력이 덜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의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의 그 인플루언서를 추종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옷을 그리고 거기 체형도 되게 다양하고 피부색도 다양하잖아요. 자신이 맞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추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분명 그 CS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하는 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패션 쪽에서는 구독자가 제일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중들과 가장 비슷한 체형과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좀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나랑 비슷한 체형, 나랑 비슷한 사람, 인플루언서가 입는 스타일을 따라하고 사는 게 요즘 좀 추세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대화를 듣다 보니까 패션 산업이 점차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이 그거에 걸맞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테마 ETF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ETF라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 ETF라는 건 일종의 펀드라서 여러 종목들을 한 번에 사는 거거든요. 펀드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만약에 깡님께서 이 패션 테마 지수, 패션 테마 ETF를 직접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들로 이 종목들을 선별하실 것 같은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